아시안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팀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희찬과 김진수가 부상으로 훈련에서 제외가 됐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성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훈련을 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첫 번째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날 훈련에는 황희찬, 이재성, 김진수가 훈련에 제외가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재성은 경미한 타박상인데 전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펼쳐진 자체 평가전에서 왼발을 밟혀서 무리하지 않는 차원에서 훈련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김진수와 황희찬은 시간이 필요한 부상인데 김진수는 훈련 도중에 왼쪽 종아리 근육에 불편함을 느껴서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요. 황희찬도 왼쪽 엉덩이 근육에 피로감을 느껴서 훈련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회복 기간은 김진수는 열흘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별리그 출전은 힘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황희찬은 적으면 한 경기, 많으면 두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우리 대표팀의 일정이 15일 바레인전, 그리고 20일 요르단전, 그리고 25일 말레이시아전까지 5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게 되면 빠지는 경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아닐까 싶은데, 김진수 선수는 이기재 선수가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조별리그 내내 이기재 선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기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약간 부담을 느낀다면 서령우 선수도 왼쪽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는 김태환 선수가 나오는 방법으로 공백을 메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자리는 황희찬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우리 대표팀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 이 세 팀을 상대할 때 우리 팀을 상대로 당연히 상대 팀들은 밀집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격 방식은 이강인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이강인으로부터 선수를 쏠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에 굉장히 높고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우리가 공격의 대부분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 공간에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이기재,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황희찬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상대방 선수들을 중앙 지역에 묶어놓는 역할을 하면서 황희찬 선수에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저 넓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한 번에 반대편 방향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황인범 선수나 이기재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된다면 황희찬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수가 빠르게 달려 나올 때 1대1 상황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상대 측면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최근 우리 대표팀 경기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있는 쪽에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한쪽 측면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황희찬 선수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 수비를 한쪽에 몰아넣고 넓은 공간에 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 공간으로 정말 과감하고 빠르게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이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붙잡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절묘하게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이강인, 이 두 명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에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그 틈을 정말 영리하게 노려서 오프더볼 플레이를 잘 가져가요. 황희찬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팀 선수들이 모두 다 손흥민만 바라보고 있어요. 뒤로 빠져들어가는 황희찬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고요.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에게 시선이 쏠릴 때 공간으로 절묘하게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매우 이타적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황희찬 선수가 좋은 공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황희찬 선수의 역할은 반대편 측면에서 특히나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상대 수비가 비교적 적은 공간에서 황희찬 선수가 지능적으로 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가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돌적인 움직임과 밀고 들어가는 힘이니까 넓은 공간에서 그러한 플레이들이 훨씬 더 잘 발휘가 되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는 황희찬 선수가 황소라는 별명에 맞게 정말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들은 상대 수비 라인이 밀집해 있을 때, 그리고 상대 수비 라인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공격하는 팀이 하는 순간 거기서 상대 수비에 균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계속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이강인이라던가 손흥민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편이라면 황희찬 선수는 정말 상대 수비가 준비도 되기 전에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패스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대비를 생각하면서 황희찬 선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밀고 들어올 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말레이시아처럼 우리의 상대팀들이 정말 마음먹고 수비를 할 것 같은 그런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의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 상대 수비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그 저돌적인 플레이가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중국과의 경기인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상대 수비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중국이 수비 숫자가 많은 상황인데도 달려오는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황희찬 선수를 막으러 달려오다가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계속 이제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들이 황희찬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이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에게 황희찬 선수가 볼을 밀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무리하게 조규성을 막다가 중국의 반칙이 나오면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처럼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이 돌파 능력이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데 정말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없을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재성, 홍현석, 정우영, 양현준, 문선민 이 5명의 선수 중에 가장 주전급 선수는 이재성 선수잖아요. 근데 이재성 선수는 황희찬 선수처럼 저돌적인 드리블러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황희찬 선수처럼 저돌적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플레이가 다소 우리 대표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아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사실은 이재성 선수와 비슷한 결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의 저돌성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는 정우영, 양현준, 문선민 이 3명의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중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가장 앞서 있는 선수다 보니까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처럼 오른쪽 라인에서 상대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반대편의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가 나오는 것이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또 다른 방법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를 조규성 선수의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출전시키면서 왼쪽에 손흥민, 중앙에 조규성, 오른쪽에 이강인 이렇게 공격 라인을 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넓은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활용하게 된다면 상대 수비에게는 정말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고,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리는 이유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중앙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살짝 중앙 지역으로 내려오주면서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약간의 역삼각형 미드필더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을 이재성 선수가 중앙과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완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운영되는 게 우리의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이 시작된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면 우리 스쿼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부상자가 절대 나오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황희찬 선수처럼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 두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꽤나 많아 보인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는 우리 대표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빠르게 부상해서 회복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네요.